잠시 걷는 것만으로 뇌의 용량이 증가되고 지구력 운동으로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일주일에 1시간 운동했을 때 뇌에 생기는 일은?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지금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원인이 부족한 근력과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어서 새해를 맞아 다시금 다짐했건만 꾸준히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건 우리 잘못이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 뇌 때문인데요.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고 현 상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게 뇌의 작동 원리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온몸을 움직일 때 우리 뇌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극복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 창의력 향상, 노화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탐험한 뇌과학 기반 운동 실천서인데요. 이 책을 듣고 나면 꼭 운동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운동의 뇌과학, 지은이 제니퍼 헤이스 박사입니다. 뇌과학을 연구해온 저자 헤이스 박사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특별합니다. 그녀는 대학원생 때부터 특정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정신질환인 강박장애를 앓았는데 이런 증상은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전거를 탔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면서 강박장애가 서서히 잦아드는 경험을 했고 그 길로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해 도전했습니다. 완주와 함께 마음의 병도 거짓말같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운동에 관한 연구에 몰입했고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인지신경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3년 운동과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뉴로핏 연구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현재 맥마스터 대학의 운동학과 부교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운동이 막연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신체와 정신에 어떻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알게 되셔서 운동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운동과 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한때 내 삶은 숨쉬기 힘든 순간들로 가득했기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운동이 내 인생의 해독제였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더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며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로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만 경고하겠다. 운동의 치유력을 실감하려면 실제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니 천천히 운동과 친해지는 것부터 출발하자. 1장. 왜 우리는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달라지고 싶다. 운동에 대한 우리의 의욕은 충만하고 의지는 불타오른다. 처음에는 운동이 쉽고 재미있다. 내 삶을 바꾸어 줄 것 같아 신이 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속도로 달라진다. 일주일에 3번 하던 것이 2번이 되고 어느새 1번이 된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도무지 바빠서 운동을 할 수 없다. 너무 지쳐서 꼼짝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어떤가? 익숙한 이야기이지 않은가? 당신은 아마 상황이나 의지를 탓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뇌의 작동이다. 뇌는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운동이 그 상태를 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저 무기력하게 뇌의 작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바로잡아 몸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치유를 시작해야 한다. 운동은 왜 힘들까? 나는 철인 3종 경기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웹브라우저를 연 순간 몸속에서 조용히 거부감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내 몸이 굳이 변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항의하는 듯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관성이었다. 누구나 운동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기까지 처음 몇 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거기에 뇌가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뇌는 변화를 독려하지 않는다.
즉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지키고자 분투한다. 문제는 뇌가 생각하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가 무려 100만 년도 전의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균형의 항상성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고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뇌는 원시 시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대인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뇌의 에너지 균형을 깨뜨렸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많아지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더 많이 움직임으로써 두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운동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뇌가 움찔거리니 말이다. 왜 뇌는 그토록 운동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 이유와 극복하는 방법까지 여기에 소개한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뇌가 움찔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가 게을러서다. 정확히 말하면 게으르기보다 검소하다. 뇌는 모든 자발적 운동을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뇌는 당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 운동하기를 원한다. 생사가 운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움직여야 했던 선사시대의 조상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수십 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정말로 필요한 때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했던 선사시대에 비해 현대의 삶에서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때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음식이 귀했기에 채집과 사냥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했다. 인류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사냥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사냥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냥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시작되어 몇 시간씩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유리하다. 인간은 동물보다 털이 적고 땀구멍이 많다. 또한 이족 보행 덕분에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동물은 결국 힘없이 지쳐 쓰러졌을 것이다. 선사시대의 사냥꾼인 존은 결투 없이 사냥감을 잡곤 했다. 존이 다시 사냥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나긴 추적으로 지친 몸을 회복해야 했기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생활이 일상이었다. 모든 존의 후손들은 에너지를 아끼는 유전자를 품고 있다. 우리 뇌에서 게으름을 관장하는 변연계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고의 살림꾼이다. 변연계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최적화한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뇌는 에너지를 쓴다는 생각만으로도 움찔거린다. 당신의 건강이 움직이는 것에 달려있는데도 말이다. 운동을 반대하는 뇌는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고 심할 때는 무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운동을 원할 때에도 게으른 뇌는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좀 더 현명해 게으른 뇌의 감정적인 애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가한다.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다. 달력을 이용해 미리 운동 계획을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즉흥적인 회의 정도로만 취급한다. 마음이 내킬 때 스케줄에 운동을 끼워 넣고 싶어 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절대 나지 않는 법이다. 답은 간단하다. 미리 달력에 운동 시간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된다. 최소한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기록으로 남겨두자. 실제로 한 연구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계획이 없는 여성들보다 꾸준히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처음 세운 목표도 달성했다. 운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뇌가 움찔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이 항상성을 깨는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당신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야외 식사를 맛있게 즐기고 마치려던 그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곰을 본 당신의 편도체는 두려움에 불을 붙이고 시상하부를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안전해진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스트레스 시스템은 비활성화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기준치로 돌아가고 신체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스트레스 반응이 역동적으로 증감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체의 적응 즉 알로스타시스라고 부른다. 알로스타시스는 신항상성이라고도 한다. 신체에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어 외부 환경에 맞서 그 기준점을 유지한다는 뜻인 항상성보다 큰 개념으로
뇌가 변화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 우리는 더 탄탄하고 강하고 건강해진다. 힘든 운동은 분명 스트레스를 가져오지만 뒤에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은 역경의 뇌를 대비시키고 신체를 강하고 탄탄하게 한다. 딱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법.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느리고 꾸준히 가야 성공한다는 우화의 교훈은 운동을 시작할 때도 적용된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거북이 같은 접근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알로스타시스와 알로스타틱 부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다시 말해 성공적으로 운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둘을 나누는 선에서 멀어지지 않고 가능한 그 선 위에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해야 한다. 너무 힘든 운동은 당신을 알로스타틱 부하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도리어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다. 반면 너무 쉬운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알로스타시스를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은 최적의 성장을 위해 딱 맞는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 딱 맞는 운동 강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뉴로핏 연구소는 운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운동 내성을 측정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험자에게 자전거에 앉아 약한 강도로 페달을 밟게 한다. 두 번째, 처음보다 강도를 약간 높인다. 피실험자는 허벅지에 약간의 묵직함을 느끼며 페달을 밟을 것이다. 근육은 유산소 대사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제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것이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무산소 대사가 끼어들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인 젖산이 생성된다. 세 번째,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인다. 피실험자는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바로 이 상태가 젖산역치, 즉 혈액 내의 젖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으로 이 지점을 전후로 운동이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완전히 바뀌므로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다. 힘이 들어도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당신에게 필요한 알로스타시스가 진행된다. 네 번째, 세 번째보다 강도를 더 높이면 더 많은 젖산과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성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물밀듯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피실험자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격하게 뛴다. 다섯 번째,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몇 분 안에 피실험자는 더 이상 산소 섭취가 늘지 않는 최대 산소 섭취량 지점에 도달한다. 이는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최대 산소 섭취량 지점에 도달하면 알로스타틱 부하에 대한 공포로 뇌가 신체를 멈춘다. 그리고 테스트는 여기서 끝난다. 따라서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는 세 번째의 젖산역치 상태나 그보다 살짝 더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의 젖산역치를 추정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으라.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젖산역치 아래에 있다. 강도를 높이고 다시 자문하라.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때의 운동 강도는 젖산역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 젖산역치를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동을 할수록 힘들이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운동선수나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높은 강도의 운동을 기분 좋게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운동 강도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걷는 것만으로도 젖산역치를 넘길 수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젖산역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일이다.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차츰차츰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집 앞을 서성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늘려가면 된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된다. 처음부터 매일 운동하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부터 도전하라. 운동 일정은 달력에 적어두라.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시도하라. 매주 1, 2분을 추가하는 것에서 시작해 서서히 운동하는 날도 하루씩 늘려라. 매일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속도를 높여서 걸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빠르게 걷는 것을 넘어 느리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때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적어도 3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시간은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조깅 시간을 늘려야 한다.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스트레스가 낳은 학습된 무기력.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은 탓에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체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다. 즉,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경직 현상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무기력감을 키워 우리를 상황에 굴복시킨다. 우리는 운동의 치유력에서 무기력을 무너뜨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운동은 내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주고 무기력한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능성이 보일 때는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 운동은 멘탈의 버팀목.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통제 스위치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몸은 스트레스 저항성이 떨어지고 스위치가 고장난 탓에 코르티솔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나가 몸과 마음이 손상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에 강인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마음에는 낙관주의가 서서히 싹을 틔운다. 전혀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운동이 버거운 이들을 위한 몇 가지 팁.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거부 반응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법은 간단하다. 그럴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의지하라. 운동할 때는 강하고 일정한 박자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임을 맞추라. 이를 통해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을 즐길 수 있다. 음악으로도 격려가 부족한 날에는 몸이 필요한 칼로리 이상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이때 당이 든 음료가 유용하다. 속임수이므로 실제로 마실 필요는 없다. 그저 입안을 헹구고 뱉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입안에 남아있는 당만으로도 게으른 뇌를 자원이 풍부하다고 안심시킬 수 있다. 다만 음료는 반드시 진짜 당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공 감미료는 효과가 없다. 나는 이 방법들을 사용해 느리지만 꾸준히 몸을 단련시켰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치유되었다. 2장.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 우리 연구소는 운동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는 방법을 줄곧 탐색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약함에서 중간 강도로 30분 동안 운동하면 불안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운동한 이후 불안 수치가 낮아졌고 안정감을 느꼈다. 운동이 불안 민감성의 특효약. 운동은 불안장애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불안까지 감소시켰다. 에어로빅, 근력운동, 요가, 태극권 등 다양한 운동들이 불안 개선에 유효한 사실도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공황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연구진은 다음 순서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1분 동안의 힘든 운동, 1분 동안의 가벼운 운동. 이것을 10회 반복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환자의 심장은 최대 심박수의 77에서 95% 정도로 활발하게 뛰었다. 환자의 공황발작 심각도가 12일 만에 40% 감소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 10분. 트레이닝을 대략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편안하게 10분간 걷는다. 그 다음에는 가능한 빠르게 걸어라. 그렇게 20초간 전력으로 걸으면 된다. 두려움과 통증을 없애는 사고방식. 두려움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반대로 두려움을 줄여서 통증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의 전제다. 실제로 통증이 감소될 만한 치료법이 아니어도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운동이 통증을 악화한다는 설명 대신 움직임은 요통을 악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이런 사소한 안심의 말만으로도 그들의 통증은 24%나 줄었다. 플라시보 그룹은 통증이 완화되기라도 한 듯 움직일 때 운동 반경도 넓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하고 혈류를 느리게 만들지만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믿은 한 연구의 참가자들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공황 상태에 빠진 불안정한, 무가치한,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단어에 얽매이는 부정성 편향도 사라졌다. 호흡으로 몸에 집중하기.
불안을 없애기 위해 머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들어가자.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본 적이 없는 26명의 사람들을 모집해 호흡을 가르친 연구를 살펴보자. 참가자들은 2주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배의 오르내림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놀랍게도 호흡에 집중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해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호흡에 집중하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호흡에 집중할 때 불안한 마음이 금방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정신은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신이 신체, 즉 호흡에 집중할수록 걱정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 항우울제, 이래도 쓰시겠습니까? 오늘날의 항우울제 처방 관행은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되었다. 항우울제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 중 하나인 사실을 봐도 그렇다. 지난 20년 동안 항우울제 처방률은 가파르게 증가했고, 특히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가벼운 우울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울한 기분은 정말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태일까? 대개 항우울제는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항우울제와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 1. 10대 환자의 자살률을 높인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때로 항우울제 과다 처방은 끔찍한 부작용과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2. 실제로 항우울제를 복용한 3명 중 1명은 아무런 약효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사로 밝혀졌다. 전 세계 우울증 환자 약 2억 6천만 명 중 8,500만 명이 열심히 약을 복용하는데도 차도가 없는 셈이다. 이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항우울제를 남용해 처방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3. 근본적으로는 우울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벼운 우울감은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므로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된다. 우울증의 원인은 따로 있다.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은 뇌의 염증에 있다. 염증은 면역세포가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로 부상이나 감염을 탐지하면 경보를 울려 면역세포들을 문제 지점으로 호출한다.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는 이유가 바로 그 부위에 많은 혈액이 몰리기 때문이다. 염증은 뇌를 포함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생길 수 있다. 만약 뇌에 염증이 생기면 환자는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병증으로 인한 질병 행동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뇌의 염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35에서 85세의 평범한 일반인을 20년에 걸쳐 추적해 작은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울해하며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연구진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염증이 가장 많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정이 면역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0년 뒤 연구진은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 감정 기복이 심했던 이들은 10년 후에도 대부분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힘들어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첫 연구에서 측정한 개개인의 감정 기복을 바탕으로 20년 후 사망 가능성도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대부분 맞아떨어졌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등 염증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 몸의 조화가 깨진 탓에 작은 위협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한다. 운동을 자주 해야만 효과가 있을까? 운동의 뇌과학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운동이 우울증으로부터 환자를 구출한다는 점이다. 항우울제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운동을 통해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운동과 항우울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 기술적으로는 무승부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하지만 때론 운동이 승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항우울제에 내성이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항우울제보다 운동이 효과적인 것이다. 운동은 어떻게 정신을 치유하는 것일까? 운동에는 소염 효과가 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는 특수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일반적인 사이토카인처럼 마이오카인도 면역체계의 경보를 울리지만 그들은 나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운동을 하면 잠시 동안 항상성에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를 벗어나게 돼.
그때는 평소보다 공격에 취약해지니까 조심하렴. 신체는 마이오카인에게 충고받은 대로 운동할 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스스로를 보호한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면 곧바로 신체에 청소 작업반을 보내 염증이 일어난 부위를 치운다. 꾸준히 운동을 할수록 이들의 작업은 더 완벽해지고 신체에는 염증이 덜 존재하게 된다. 몸이 염증을 스스로 제거하면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받는 악영향도 줄어든다. 우리 연구소는 대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말고사 기간 6주 동안 그들의 정신건강과 염증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를 토대로 운동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의 호흡은 어땠는지 기억나는가? 혹시 숨을 참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어 교감신경계가 활발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는다. 숨이 가빠지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이때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평정을 찾게 한다.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울증을 앓는 1,4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했을 때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고 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시간이었다. 운동 시간을 10분만 늘려도 항우울 효과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반면 근력 운동의 경우는 지속 시간보다 강도가 중요했다.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운동은 도파민을 기준치의 130%로 증가시킨다. 이는 섹스의 도파민 증가치 160%보다는 낮지만 만족스러운 식사가 주는 도파민 증가치와 같다. 5장 늙기 싫다면 운동하라. 나이는 마음의 문제. 일명 철의 수녀라 불리는 86세 마돈나 뷰더 수녀는 40번 넘게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고 지금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그녀로 인해 철인 3종 경기 여성부에 새로운 연령 부문이 추가되었다. 뷰더 수녀는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대신 나이는 마음의 문제라는 자기 신념대로 살아왔다. 그녀는 운동이 주는 에너지 덕분에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다. 치매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노화는 치매가 아니다. 치매를 걱정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실제로 100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걱정할수록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했던 패트릭과 나비는 친구 사이였다. 둘 다 고등교육을 받은 60세였고 몸 상태와 기억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날까지는 말이다. 연구원은 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단어들을 암기해 주세요. 나중에 단어를 잘 기억하는지 시험을 볼 겁니다. 연구원은 실험을 설명하면서 단어 30개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패트릭과 나비는 목록에 있는 단어를 2분 동안 암기했고 연구원은 그들을 각기 다른 그룹에 배정했다. 1. 비위협 그룹에 배정된 패트릭은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고 실험 목적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2. 위협 그룹에 배정된 나비는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실험 목적이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기억력 격차를 진단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신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나빈에게는 연령 격차를 강조해 노인이 젊은이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연구원은 그에게 나이를 물음으로써 그가 노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나이 들면서 뇌가 쇠퇴한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나빈의 기억력은 손상되었다. 그는 패트릭보다 적은 단어를 기억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이 사고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치매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노인들을 건강염려증으로 분류했다. 그들의 설명은 이렇다. 건강염려증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은 기억력이 감퇴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손상된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고정관념은 현실이 된다. 고정관념은 기억력뿐 아니라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신체 기능까지 위협한다. 노인들의 행동이 느리다는 고정관념은 스스로의 머릿속 깊이 스며들어 무의식을 지배한다. 패트릭과 나빈이 참여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두 사람에게
45m의 복도를 가능한 한 빨리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패트릭과 나비는 같은 속도로 복도를 걸었다. 두 사람이 복도 끝 각각 다른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모니터에는 몇 개의 단어들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연구진은 두 사람에게 화면에서 깜빡거리는 단어의 위치를 말하도록 지시했다. 단어는 너무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졌고 때문에 무슨 단어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깜빡거리는 단어의 위치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읽을 수는 없는 속도였지만 뇌에 입력되기에는 충분한 속도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니터에 나타난 단어는 서로 달랐다. 패트릭의 모니터에는 현명한, 눈치가 빠른, 기량이 뛰어난 등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왔고 이는 패트릭의 고정관념을 감소시켰다. 나빈의 모니터에는 노망난, 의존적인, 병에 걸린 등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왔고 이는 나빈의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 모니터를 본 후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실험에 참여했다. 긍정적인 단어들이 잠재력을 일깨워준 덕분에 패트릭은 평균 속도보다 빠르게 걸었다. 반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발이 묶인 나비는 그러지 못했다. 고정관념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실존하는 위협이다. 우리의 정신은 차이를 과장하기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힘이 축 빠진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쇠퇴는 노화의 필연적인 규칙이다. 다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와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노화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치매로부터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왜일까?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건강한 유전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유전적 원인이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결과는 유전자뿐 아니라 활동량 부족이 치매 발병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늦은 나이에도 신체 활동성에서 A+를 받는 이례적인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70년 넘게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스포츠계의 차별을 극복한 캐서린 스위처도 그중 하나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감독관은 캐서린을 실격시키기 위해 그녀의 번호표를 찢으려고 했다. 단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였다. 여성의 마라톤 출전을 막는 규칙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여성은 너무 약해 다칠 수도 있으니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을 뿐이다. 스위처는 편협한 견해가 자기가 가는 길을 막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고 결국 공식적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70세였던 스위처는 보스턴 마라톤에 다시 출전했다. 이번에는 성별이 아닌 나이 때문에 우려의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또 한 번 스위처는 편협한 견해를 뛰어넘었다. 그녀는 4시간 44분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했다. 50년 전 첫 출전 기록에서 단 24분 뒤처졌을 뿐이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200명의 고령 참가자들이 그녀와 함께 뛰었고 그중 33명은 여성이었다. 그 33명 중에는 84세의 캐서린 바이어스도 있었다. 바이어스는 2017년뿐 아니라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도 완주해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한 가장 나이 많은 여성으로 기록되었다. 스위처와 바이어스와 같은 35세 이상의 운동선수를 마스터 선수라고 부른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인생 내내 신체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칭호가 아니다. 운동으로부터 엄청난 건강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징표인 것이다. 지금까지 운동의 뇌과학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운동의 필요성과 좋은 점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운동이 주는 효과와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자는 처음에는 꼭 그렇게 거창하고 격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니만큼 여러분들도 춥다고 집안에서만 계시지 말고 당장 계단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2024년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아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